존 잘러 선생님이 제 논문을 보시더니 이 논문 가지고는 취직할 수 없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고려대 정치연구소의 조계원입니다. 고려대 정치연구소는 2021년 3월 설립된 신생연구소로 한국연구재단의 SSK 사업을 수행한 불평등과 민주주의 연구센터를 확대 발전시킨 연구기관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묻는 정치학이라는 제목으로 기획된 이 영상은 정치학자 또는 넓은 의미의 사회과학 연구자분들을 초대해서 삶과 학문세계 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정치학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학문세계와 일반 대중의 접점을 늘리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초대 손님으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문우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대학교의 문우진입니다. 문우진 교수님은 선거제도, 정부 형태, 정당제도와 같은 정치제도에 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셨고 재직 이후 40편이 넘는 논문과 2권의 단독 저서, 1권의 역설을 출간하셨습니다. 2018년에는 민주주의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주의 학술상을 수상하셨고 최근에는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선생님 출연 요청을 받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최장직 교수님이나 한국 정치학자 중에서 그 연구 업적이 가장 탁월한 권혁영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꽤 놀랐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주 오디언스가 그 고대 정치학과 학생들도 될 것 같아서 좀 그 학생들한테 기성학자로서 좀 차별적이고 어떤 학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유익한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부에서 건축공학 전공하셨는데 어쩌다가 이 정치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바꿔보지 않은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지망으로 건축학과를 오게 됐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이제 전두환 군부 정권이어서 제 친구들이 이제 많이 시위에도 가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근데 저는 이제 건축학을 하면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영달이랄까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좀 채무의식이랄까 부채의식 그런 걸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제 정치학과의 최장식 선생님 강의를 듣고 칼 막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사회과학자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을 공부해서 한국 정치 발전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그런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유학을 결정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교수가 돼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 그냥 연구 자체를 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거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학 시절은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원래는 정치 철학을 했고 이제 그 UC 데이비스에서 존 로머 교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다음 UCLA에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보여준 그 모습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지도 교수가 UCLA에서 서벨리스 교수님인데 아마 제 그 오랄 디펜스 할 때 그때 그 서벨리스 교수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스텐스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좀 생명이 위태롭다고까지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디펜스를 해주셨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존 로머 교수님은 그 당시 예일대에 계셨는데 제 아웃사이더로 그 오랄 디펜스 하러 오셨던 기억이 나고, 오랄 디펜스 할 때 저는 굉장히 그 선생님들이 이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쉽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특히 존 로머 교수님이 그 멀리서 오셔가지고
거의 저를 서 있을 정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신랄한 비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끝나고 나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런 모습이다. 네가 한 문장, 한 주장을 해도 엄청난 그런 비난과 비판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쓰고 나서 제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잡톡을 준비할 때 존 잘러 선생님이 제 논문을 보시더니 이 논문 가지고 넌 취직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수학 모델링을 해가지고 뼈대만 쓴 상태였는데 이제 그때 잘러 선생님이 얘기한 건 넌 정치학자니까 뼈대가 무슨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한 이메일 100통 이상을 주고 받으면서 살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혹시라도 나중에 교수가 된다면 이런 선생님들 같이 학생들한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보여줬던 분석적인 그런 엄밀성에 대한 그런 강조하시는 모습이 거의 트라우마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글을 쓸 때 한 문장을 써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비판할까 그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뭐 글을 쓸 때나 연구할 때 많은 영향을 미쳤지 않나 싶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은 그러면 주제는 어떤 거였어요? 선거 경쟁에 대한 논문인데요. 다운스 이론에 의하면 두 정당이 중위 투표자 이름으로 입장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그런 거의 성경 바이블 같은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근데 현실 세계를 보니까 그 이론에 부합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관찰한 그 선거 경쟁하고 그 다운스가 얘기하는 그 선거 경쟁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운스 모형에서는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정책 외적인 부분 그리고 상대편 후보를 비방하고 그런 식으로 선거 경쟁을 하는 걸 보고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선거 경쟁에 관한 이론을 공부했고요. 그런데 이제 서빌리스 교수님이 이 선거 쪽은 워낙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서바이브 하기 어렵다고 그 뷰라크러시를 연구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대답이 뭐냐면 정치학 교과서를 읽을 때 뷰라크러시 그 부분만 빼고 읽었다. 이건 제일 관심이 없는 분야다. 그랬더니 서빌리스 교수님이 그러면 당연히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다면 같은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예. 그러면 선생님 연구에 뭐 유학 시절이나 혹은 그 이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학자나 혹은 뭐 저서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 지도 교수님, 스승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첫 번째는 이제 최장기 선생님으로 인해서 제가 정치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분석 기술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상가로서, 물론 정치의 분석을 할 때는 규범적인 측면이 개입돼서는 안 되겠죠.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지만 저는 정치학자는 가치를 떼어놓고 정치학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한 그런 원동력도 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 가치,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런 부분을 최장식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통계학은 원래는 저는 이제 통계학을 경험주의적인 그런 방법론이라고 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었는데 드날도 선생님한테 통계학이라는 게 분석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론이라는 걸 배웠고, 그 서빌리스 선생님한테는 그 정치 제도를 분석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각을 배웠습니다. 정치학 외 분야에서 혹시 선생님한테 영향을 준 책이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아까 마르크스 얘기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제게 큰 사상적인 영향을 준 학자는 마르크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는 마르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그 자본주의의 그런 흐름, 그 자본 집중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사회주의 실현하는 그 단계에서는 뭐 그 시대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지배한다는 그 시각은 굉장히 중요한 안목이고요. 그리고 저는 좀 편식을 하는 지식의 편식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정치학 관련된 서적 이외에는 거의 읽지 않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예. 뭐 매년 뭐 두 편 이상의 논문을 꾸준히 써오시면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내고 계신데 이렇게 다작하실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다작은 아니죠. 왜냐하면 1년에 2편 정도 쓰니까요. 근데 저의 어떤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연구에 저는 이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정치학자가 해야 될 게 이론적인 그 원리를 규명하는 거. 이론을 제시한다는 건 이치를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동 원리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경계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자료를 수집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료를 정리하거나 통계로 분석해서 하는 그런 분석 기술, 그거는 정치학자가 좀 지향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가능하면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을 검증하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론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연구가 현실 정치를 관찰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쓴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히려 다당제가 되면은 협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런 정치적인 타협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오히려 20대 국회에서는 식물 국회가 일어났죠. 그래서 다당 체제가 과연 협치를 촉진하는가 이제 그런 또 의문을 갖게 됐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권력 분산이 일어나면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권력 분산이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관찰하면서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틀을 가지고 분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이 책에서도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통념적으로 얘기되고 가정되는 얘기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반박 내용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연구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뭐 정치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출간하신 책 부제도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 제도 설계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 정치학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정치 제도가 중요할까요? 정치라는 것 자체가 집합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만나서 의사결정을 하면 그건 바로 정치가 되는 거고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만나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최종적인 결정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규칙이 있잖아요. 다수결이 됐건 뭐 사다리가 됐건 뭐 뽑기가 됐건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모여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만든 다양한 그런 규칙들의 집합체가 정치제도죠. 그래서 당연히 정치 제도가 바뀌면은 게임의 규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고 결과가 바뀌면 승자와 패자가 바뀌고 다수와 소수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은 3스트라이크에 4볼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4스트라이크에 3볼로 제도를 바꾸면 제구력이 좋은 투수를 가지고 있는 팀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승자와 패자가 바뀌듯이 마찬가지로 정치 제도도 규칙을 바뀌면은 다수결에서 뭐 초다수결로 바꾸거나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바뀌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라는 거는 사회에 희소한 그 자원을 재분배하는 게임인데 어떤 사람이 그 희소한 자원을 더 가져가게 되고 덜 가져가게 되고 결과가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의 약자, 경제적인 약자들이 기존 제도에서 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과연 그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고 그런 걸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 민주주의는 다수 지배와 소수 보호라는 서로 상충하는 원리에 기반해 작동한다라고 이제 민주주의를 정의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할까요? 다수와 소수 간의 그런 균형 문제는 사실은 정치 사상가들이 옛날부터 해왔던 문제죠. 그리고 미국에서 헌법을 설계할 때도 미국은 굉장히 소수를 보호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보호 장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양원제랄지 그리고 삼권 분립 시스템. 근데 그거는 어떤 정치 철학적인 기반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수를 이제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소수에게 얼마만큼의 권력을 줘서 다수를 견제하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한국의 상황에 대비해 보면 이제
한국에서 의사결정 제도가 원래 다수결 제도였는데 국회 선진화법으로 초다수결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도 다수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는데 그렇다면 소수가 다수를 어느 정도까지 견제를 해야 되는가? 만약에 소수가 다수를 완전히 견제할 수 있다면 그럼 다수나 소수나 똑같은 힘을 갖게 되는 거고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다수하고 소수하고의 그런 힘의 균형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다수가 가져야 되며 그런 걸 고민하게 되었고 당연히 다수가 소수보다는 더 큰 권한을 가져야 되지만 소수가 규모의 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규모의 크기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 제도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물론 이제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그 이슈를 생각하면서 가장 최적한 민주주의의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이 포멀 모델링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 미디엄 보터 입장을 채택하는 게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결과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미디엄 보터 입장을 최종적인 정책으로 만들 것인가? 그렇다면은 미디엄 보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항상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지티브하게는 미디엄 보터의 입장이 가장 최적한 결과를 초래하지만 다수가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디엄 보터의 입장이 채택되면 그거는 노마티브한 시각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정치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가 당선되고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반영하는 게 노마티브하게 그래도 타당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정치 제도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결과물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당제와 그 다음에 대통령제의 조합이 그런 결과를 산출한다는 걸 이제 파지티브하게 입증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 대부분이 정당들이 정책 대결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주장하셨고요.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대표의 원리에서 뭐 회화적 대표, 그래서 어떤 사회의 다양한 이익을 축소판처럼 반영한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또 이를 위한 어떤 정당의 역할 이런 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토 하인리히는 정당을 욕하는 것보다 더 박수받기 쉬운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사람들이 정당을 굉장히 많이 욕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정당을 욕하기보다는 정당이 중요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무슨 정당주의자라고 할 만큼 정당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민주주의에 있어가지고 정당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정당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국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지만 그 대의민주주의의 원리가 바로 일반 국민들 그리고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를 수렴해서 그들을 이제 대표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당이죠. 근데 왜 정당이 중요하냐면 하나의 그 브랜드 네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당이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특정한 그런 정책적 입장을 표방하고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 정당은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이야. 저 정당은 다른 집단을 대변하는 정당이야. 그런 인식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브랜드 네임이 형성된다면 유권자들 투표할 때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그런 정치 공세나 뭐 스캔들 그리고 가짜 뉴스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그동안에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정당을 자기에게 정책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당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럼 한국 정치에 지금 보면은 정치의 개인화라고 하는데 정치가 개인화되면서 유권자들 투표할 때 개인적인 매력이나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정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지지하게 되고 그건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 가장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이 다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정당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정당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 대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 제도를 만드는 게 바로 해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 정서적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유는 정당들이 되도록 많은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자극적인 정치 공세에 치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생각해보면 정당들이 이렇게 정책 대결을 하지 않는 게 득표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선명한 정책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는 모호한 나도 이런 것도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게
정당이 득표 전략으로서는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대안으로 선명한 정책 대결을 하는 정당이라는 것들을 가정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계급 균열에 기초한 어떤 대중정당 모델을 같은 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런 모델을 한국에서 구현하려면 어떻게 제도적인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델 자체가 상당히 조금 시대적이고 차구적이다. 혹은 이 모델이 과연 현재에 적합하냐 이런 반론 같은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정책적인 선명성을 숨기고 유행 가치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 그 책에서 얘기했듯이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하죠. 왜냐하면 한국 정당은 주요 정당들의 입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후보 간의 정책적인 입장 차이가 거의 없고 인물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인물 대결 그리고 후보의 어떤 이미지 대결 그런 정치 경쟁이 초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단순 다수제를 채택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300석 중에서 253석을 소선거구로 치르는데 소선거구에서는 이제 1등만 하는 후보가 당선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특정한 정책을 펴서 특정한 정책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을 소외시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후보의 능력이나 아니면 매력 아니면 지역구 사업 그런 데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단순 다수제에 그런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비례대표제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례대표제에서는 다당제를 산출하고 다당제가 산출되면은 센트럴 퓨걸 이펙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심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당 간의 입장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칵스 교수가 한 얘기죠. 근데 한국에서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책 대결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채택하면은 국민적인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소규모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서도 정책 대결을 하고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이렇게 벌릴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게 공천 시스템이죠. 한국에서는 주로 지금 소선거구제로 후보를 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에서 가장 유리한 후보들은 정치 엘리트들이죠. TV에 나오거나 아니면 정치 관료 출신 뭐 그런 사람들, 가끔 교수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권력을 잡아서 뭐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개인적인 영달이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집단을 대변하는 동기보다 선거에 이기려는 동기가 강하고 따라서 유행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엘리트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이 스스로 선발한 그런 후보들이 국회에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 방법은 다양한 사회 집단들이 직접 자신들의 대표를 선발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규모, 그 집단들이 일정한 그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규모가 있으면 정당한테 오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의 표를 우리가 동원할 수 있으니까 우리 후보에게 공천을 해다오. 이런 식으로. 정의당도 아마 민노총한테 그런 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할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전히 비현실적인 건 아니고 한국에서도 일부 정당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는 정치 엘리트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대표자로서의 그런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관료 출신 그리고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 실제로 분석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근데 서구 국가들을 분석해 보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르웨이에서는 대졸 출신이 국회의원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고 어떻게 보면은 대표인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대표를 선발한 집단이 그 대표를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대표가 그 집단의 이익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그건 당연히 그 집단에서 직접 선발을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 정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그런 국회보다는 좀 서구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그런 국회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대중정당 모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정당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도 설계를 통해서 만약에 제가 제안한 그런 방식으로 후보를 공천하고 그런 정당이 경쟁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국회 그런 대표들이 정치 엘리트들이 아닌 집단 대표들이 충원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소선거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상태죠.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치 엘리트들이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한 것이죠. 일단은 비례대표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천 방식. 그래서 학자로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는 굉장히 좀 우려가 깊고, 그리고 좀 무섭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책의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정치학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사회의 병을 고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회의 병을 제도를 통해서 고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례대표제 플러스 집단들이 스스로 공천하는 그런 후보 선발 방식이라는 그 처방전을 이 책에서 제안을 한 것이죠. 근데 그 처방전이 잘못되면은 오히려 또 역효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학자가 자기가 그동안 연구했던 거를 정리해서 하나의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걸 제안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각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치학자로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의 어떤 소선구제,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정책 대결의 부재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 대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나 그리고 뭐 가짜 뉴스 이런 걸 가지고 또 투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출발점, 거기서부터 왜곡이 생기는 거죠. 유권자들의 그 민의를 수렴하는 그 가장 아래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정책 대결을 해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이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대선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 친구들하고 많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정치학자나 아니면 사회과학도가 아니라 저는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의사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원도 있는데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하는 얘기가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후보 모두 어떤 그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제 마침 이 인터뷰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생각한 게 있어요. 어떤 후보를 뽑는 게 좋은 선택인지. 첫 번째는 정치는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죠, 종. 그 대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청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정치인을 만났을 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듣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종이 들어야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하죠. 그러니까 경청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됐으면은 그거를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후보. 그게 첫 번째 덕목이죠. 근데 그 반대, 경청하지 않고 군림하는 후보는 선발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의견을 듣다 보면은 그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죠.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입장만 들으면 안 되죠. 소외된 사람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조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의 사람, 어떤 특정 입장만 대변하고 그 반대는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조율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후보는 뽑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대리인 문제가 있는데, 대리인이 주인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후보는 뽑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그 최저임금 인상에 그 민주당이 미치는 효과를 보고 느낀 건데, 물론 좋은 취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했고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때 생각했던 게, 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집단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정당이나 정치인은 특정 집단을 입장을 더 대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집단들에 대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그거를 좀 준비하는 그런 후보, 편을 가르지 않고 증오심에 정치를 하지 않는 그런 후보. 그러니까 가장 찍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편 가른 후보,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게 아니라 증오심으로 정치를 하는 후보, 그런 후보는 찍어서는 안 되겠죠. 거기다가 별도로 어떤 후보가 나의 이념과 더 맞는지, 그리고 나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는지, 거기다가 이제 따로 그걸 또 감안을 해야겠죠. 네. 뭐 과연 그런 후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각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를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후보는 몇 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비교적 이런 스캔들이나 아니면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주관적이지만 그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학교에서 선생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뭐 우수 강의상도 받으시고 교육자로서 강의에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는지, 뭐 어떤 부분에 강의할 때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분석적인 사고 능력이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건 의미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다 그 SNS나 아니면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을 통해서 뭐 원하는 거 알고 싶으면 찍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수없이 많은 그런 지식들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어떤 지식이 참 지식이고, 그리고 어떤 정치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그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험을 낼 때도 어떤 팩트를 물어보는 거, 암기를 필요한 질문은 내지 않죠. 왜냐하면 저 자체가 암기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팩트를 물어보는, 잠깐 기다려봐 그러고 네이버에 찾아서 이제 알려주거든요, 팩트는. 근데 그 수없이 많은 팩트를 가지고 그 핵심을 잡아낼 수 있는 그 능력, 이제 그게 바로 대학에서 대학생에게 필요한 덕목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런 자신이 배운 이론적인 그런 분석적인 그런 능력을 현실 정치에 적용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만들어진다. 그게 이걸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만들어져서 만약에 다당제가 만들어진다면 그 다당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 집단에게 이익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까지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거를 많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학생들 수준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쉬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정치 제도를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 야구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생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예를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학에 입문한 이제 직업으로서의 학문을 선택한 어떤 대학원생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이전에 다 그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정치학자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런 정치에 대한 그런 관심, 그리고 그런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학생들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대학교 때는 많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논문을 쓰기 전에는 수학을 잘하면은 이런 모델링을 할 줄 알고 1년 동안 수학만 공부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은 자기가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분명한 이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지금 대학원생이나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이론은 수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통계나 아니면 테크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철학적인 그런 서적도 많이 있고, 뭐 역사도 많이 공부하고, 다양한 그런 책을 읽어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고 왔는데요. 쉴 때는 뭐 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뭐 얘기하고 술 마시면서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정치학 주제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느낄 때도 많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사실은 이 전의 책은 이제 학자들한테 사사표기를 했는데, 이 책에서 제 제자하고 친구들한테만 사사표기를 했어요. 고맙다고. 왜냐하면 제게 학문적인 모티베이션을 적기도 하려니와 문과 출신도 아닌데도 항상 그 사회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친구들이 있기에 뭐 저도 좀 정치학자로서 책임감을 더 느끼고 연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수다를 즐기시는군요. 네, 수다 많이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운동을 못 해가지고 포키만 하루에 1시간씩 걷고, 그다음에 가끔 뭐 넷플릭스에서 뭐 드라마도 보기도 하고, 그런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음에 혹시 이제 정치연구소에서 또 다른 이제 정치학자나 혹은 사회과학자를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다, 이 사람 만나보면 좋겠다, 이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분이 있으실까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단지 그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정치학자가 권혁영 선생입니다. 그래서 권혁영 선생님이 이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리고 또 굉장히 훌륭하신 그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한번 듣고 싶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성과를 낸 학자에 관심이 있고요. 정치학계에서 가장 탑 학술지에 낸 그런 학자들이 최근에는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뭐 박종희 교수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뭐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이철승 교수도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그런 명문대의 교수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거기까지 가게 됐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는 게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기꺼이 응해주시고 또 긴 시간 정말 명쾌하게 막힘없이 많은 얘기, 좋은 얘기 들려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꽃고정,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정치학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